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지금 소개받은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냐 하면 저희 빈 스튜디오에 거의 저 혼자 서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으시리란 기대를 갖고서 손도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도시 전문가는 아닌데 메타버스 연구자로서 도시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시의 가치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두 개의 두개골이 있죠? 어떤 쪽이 여러분의 머리 모습과 비슷한 것 같은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왼쪽일 겁니다. 아마. 오른쪽인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왼쪽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왼쪽이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두개골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머리가 크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악력도 무누님도 셀 것 같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호모 사피엔스와 끝까지 경쟁했던 네안데르탈인이 오른쪽에 있는 저 두개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었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네안데르탈인은 조금 더 머리도 좋은 편이고 조금 더 덩치도 크고 오늘날 현대 인류 중에 약간 운동선수, 특히 럭비 선수처럼 체격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힘도 세고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는 살아남아 있고 저들은 소멸됐죠. 네안데르탈인이나 사피엔스나 공통적인 특성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모여야 된다. 집을 짓고 작은 도시를 만들면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여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생존했고 그들은 멸망한 데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네안데르탈인이 멸망했던 그 원인을 저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도 일부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왜 멸망했고 우리는 이 멸망했던 과거를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독특한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도시가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할까? 많은 이들이 도시를 좋아하는데 제가 세 가지 부족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 도시에는 뭐 적은 돈으로 지하철도 타고 또 적은 돈으로 거대한 의료기기 같은 것도 제가 쓸 수가 있죠. 모든 게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한 대에 수백억 원 넘어갈 것 같은 지하철을 제가 탈 수가 없겠죠. 공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공유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개인의 공간, 개인의 기기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도시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는 살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연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에 있는 다주 밀집된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동거주구역. 그런데 살아가는 분들이 70%가 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토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도시에서 우리는 정말 충분히 연결되어 있고 외롭지 않은가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도시에 살아가지만 늘 새로운 걸 꿈꾸죠. 2021년을 살아가지만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도시에 살면서 바닷가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산속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무한하게 확장하고자 하는 욕심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 공유, 연결, 확장에 대해서 약간의 해결책을 메타버스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메타버스가 뭘까? 메타가 초월이고 버스가 세상이니까 초월한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긴 합니다. 좀 더 풀어보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도 메타버스고요. 게임도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일상의 유의나 여행보다 조금 더 가치 있게 어떻게 메타버스를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궁리하다 보게 되면 도시가 안고 있는 공유, 확장, 연결의 문제를 조금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춘천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 졸업생들 중에 뭐 원래부터 강원도 출신도 있고 서울 출신도 있는데 최근에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장 다니는 이들도 늘어났고요.
서울에 살다 보면은 제가 늘 물어봐요. 너도 밥은 해 먹고 다니니? 근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아, 교수님, 제가 물려받은 건 없어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방 한 칸은 이렇게 어디 빌려서 쓰고 있다. 근데 그 방을 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방에 주방도 없어요. 욕실은 공동으로 쓰고 있고. 가끔씩 그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학교 앞에서 자취하던 시절에는 춘천이니까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싸니까 집에 작은 주방이 딸려 있어서 거기서 뭐 수비든가 거기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도 했는데 그런 거 하던 시절이 좀 그립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도시에서 사실 뭐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다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공유하려면 뭔가 방법이 필요하겠죠. 뭔가 등록하고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터전. 이 터전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걸 좀 더 실감적으로 보여주고 공유하는 공간을 우리가 또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자체가 하나의 공유를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아래에 있는 저 공간 있죠? 보면 커다란 루프탑 같은 장면이 보일 겁니다. 예, 가운데 모닥불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에 큰 테이블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뒤에 도시의 불빛이 보이고 있죠. 저 공간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 제가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저 혼자만 쓰는 공간은 아니고 어떤 플랫폼에 있는 루프탑을 제가 가끔씩 저렇게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가끔씩 줌으로 화상회의하는 게 지칠 때 여기서 한번 모입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재밌는 건 저 가운데에 있는 모닥불 근처에 가게 되면 모닥불 불소리가 또 바스락바스락하면서 불타는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메타버스적인 공간도 지금 뭐 특정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떤 메타버스 공간을 필요로 할까? 이들한테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성을 쉽게 만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칩니다. 제가 산업공학과에 있는데 산업공학과는 굉장히 다양한 걸 배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앙트리프너십 과목도 가르치고 있는데 몇 해 전인가 저희 과 학생이 굉장히 재미난 사업 아이템을 저한테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도시가 있어요, 도시, 동네가 있는데 앱을 딱 키면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이 이렇게 보입니다. 주변에 다른 집들도 보이겠죠, 지도에. 뭘 보여주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에 촛불을 켤 수 있는 앱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학생이 제의를 했습니다. 촛불. 이 촛불은 뭔데? 했더니 내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할 때 되게 외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외로웠니라고 물어봤더니 한 반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낮에 학교에서는 대화도 많이 못하고 수업 끝나면 또 학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 가면 또 다른 거 하느라고 뭐 따로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같은 라인에 사는 다른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꽤 많이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3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들고 가는데 3학년 그 문제집을 안고 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야, 저 친구도 역시 수학이 어려운가 보구나. 수학 문제집만 한 보따리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수학이 너무 힘든데. 이 친구가 그때를 돌이켜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공부하는 고3들이 자기 집에 촛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도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가 밤 12시, 새벽 1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처를 봤더니 우리 옆집 어딘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죠. 거기에 또 촛불이 하나, 두 개 켜져 있는 겁니다. 촛불을 눌러보면 현재 무슨 공부하고 있는지 뜨기도 하고 밑에 보면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나 어떤 거 알고 싶은 건지 어떤 거 배우고 싶은 건지 관심사도 나눌 수 있고 이게 너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걸 제안했니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나만 이걸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만 받아도 좀 더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 학생이 했었습니다. 사실 뭐 아직 이 앱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전 지난 겨울에 비슷한 앱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도 깔아서 자주 쓰는 앱인데요. 제가 이제 새로운 물건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식구들한테 구박당하지 않으려고 이 물건을 빨리빨리 내다 팔고 있습니다. 집에 일상 조금밖에 물건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야채 마켓을 쓰고 있는데 이 마켓에 여러분 지난 겨울에 재미난 기능이 올라왔어요. 호떡, 붕어빵 파는 노점상들의 위치를 찍어 놓을 수 있는 맵이 떴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찍는다고 해서 나한테 대단한 혜택이 오는 건 아닌데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맵을 찍어 나가면서 여기도 우리 동네에도 나처럼 40대 후반에 붕어빵, 호떡을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사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맵을 보고서 호떡집을 찾아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 가다가 과연 어떤 사람이 맵에다가 이걸 올려놔줬을까? 내가 엘베에서 매일매일 만나지만 그냥 지나쳐가는 10층 아저씨가 올린 걸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결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의 깊이 있는 감정까지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한 27가지, 30가지까지 감정을 쪼개서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를 하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내가 실험을 하고 무언가 분석을 할 때는 감정을 20가지가 넘게 잘라서 분석을 하는데 정말 나는 내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감정을 20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로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모습은 작년 4월에 어떤 택배 기사분이 길거리에 앉아서 케이크를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지역이 어디냐 하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코로나가 초반에 많이 퍼졌던 지역이었죠. 코로나로 도시는 거의 폐쇄가 됐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택배 기사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도시를 돌아다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배달을 맨날 시키던 분이 어느 순간 이 택배 기사분한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선물이 작은 케이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드린 거라고 해요. 내가 뭐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왠지 고마워서 드렸는데 이 택배 기사분이 마침 그날이 자기의 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나의 생일을 누군지도 몰랐던 내 고객이 챙겨줬구나 해서 길거리에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서울에 어떤 한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기사가 보일 때가 있죠. 주민들이 진입로에 있는 대리석 그런 거 까지니까는 흔히 그 구루마라고 하는 카트 같은 거 못 들고 들어오게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악취 풍길 수 있으니까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주상복합에 사시는 분들이 나쁜 마음이거나 되게 못된 분들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물건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뭐 로지스틱 하는 회사한테 제안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소셜미디어 상에 우리 회사에 상징할 수 있는 택배 기사분들 예를 들어 3,00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들을 한 명의 하나의 페르소나로 만들어 보자. 아바타처럼. 그래서 아바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뭔가 일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고 쉴 때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게 어렵고 소셜미디어 활동을 해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시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분들, 앱 뒤에 숨어 있는 분들, 플랫폼 뒤에 가려져 있는 분들, 이들의 삶과 감정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제가 5명을 연결한다라고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연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체 비중 중에 연결을 조금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여러분 덤바라는 학자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덤바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덤바의 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쓰시면 친구 몇 명 정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해봤더니 제가 이제 친구가 4,500명, 팔로워가 5,000 몇백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늘상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낯선 분 만났는데 저 교수님하고 패친이에요라고 하면 되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찾아보면 패친 맞긴 한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살면서 보통 35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좀 더 가까운 사람
한 15명. 완전 친구 있죠, 여러분. 절친, 찐친. 마음속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친구. 이게 한 5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숫자를 이제 덤바라는 학자가 정의해서 덤바의 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숫자를 왜 끄집어 나왔냐 하면 도시에서 생기는 현상 중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뭐냐 하면 고독이에요. 고독, 좀 더 심하게는 고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아가는데 왜 고립될까? 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 천진데 왜 외로울까? 10,000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5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상 벽 하나 사이로 많은 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업무적으로만 활동하고 연결되어 있지 개인의 일상적인 연결은 많이 더 도시에서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심리적으로나 또는 뭐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분들 또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분들, 이런 분들을 100명이나 10,000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5명 정도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 메타버스가 쓰임이 어떨까 하는 기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한 가지 갖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인데 가끔씩은 어떤 동네 가보면 옛날 모습 보면서 좋아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 느낌 나 좋아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가보면 여기는 2021년이 아니라 한 10년 후에 서울을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살면서도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모든 공간에 다 만들긴 어렵겠지만 기술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로마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해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같은 공간 안에 묶어놨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5년 이내에 발생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기기 있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5년 이내에 어떤 기기로 대체될 것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 가지 기기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AR, 증강현실 형태의 안경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비가 보편화되다 보면 우리가 한 도시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 수도 있고요. 또 도시의 계획을 뭐 시정연설이나 약간 딱딱한 신문에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거리를 오가면서 내년에 5년 후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를 또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확장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또 한 축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공간의 확장을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았던, 뭔가 따뜻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금 장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한 지역의 모습인데 섭씨 29도, 대충 1년 내내 저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눈이 오지 않고. 지금 나온 데는 어디냐 하면 지구 거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핀란드에 있는 산타 마을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커다란 밴딩머신 같은. 근데 핀란드에 있는 기계에는 커다란 또 삽이 옆에 있어요. 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퍼서 담아야 되겠죠. 예, 눈을 퍼서 막 담습니다. 담으면 반대편에 싱가포르에서 눈이 텔레포트 해가지고 눈이 막 내려요, 화면에서. 자, 물론 그렇진 않겠죠. 인공 제설기로 눈을 뿌려주는 거긴 할 겁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시를 이렇게 공간을 연결해가지고 낯선 사람들끼리도 서로 미소 짓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이렇게 많은 지역하고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또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 내에도 바닷가나 산속하고 연결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해외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연결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도시들과 우리 서울이 이런 메타버스적인 기술을 통해서 확장해 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뭐 공유, 확장, 그다음에 연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가 과연 어디까지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 그리고 우리 도시의 근간이 온라인, 디지털, 저기 메타버스에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리적인 세상에 두 발을 딛고서 살아가고요. 다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가치 있게 넓게 해주는 것을 메타버스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서울, 우리 도시가 좀 더
공유되고 연결되고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